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지내셨죠? 오늘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인터뷰, 전성기 시절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대기업 순이죠. 재계서열 25위를 기록하신, 그것도 자수성가 재벌 총수이신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회장님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예, 무슨 칭찬이 좀 과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롤모델이 될 만한, 정말 롤모델이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분야의 대성공.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도 대성공하기가 힘든데, 사업으로 대성공, 그 다음에 학문, 즉 학업, 공부의 대성공, 그리고 건강의 대성공을 이루신 분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이분을 보고 배우면 좋겠다 싶으신데, 먼저 우리 회장님, 요즘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코리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히 6.25 사변 75주년을 맞이해서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어도 피난길에 고생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 회장님을 뭐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국 회장님은 1942년생이시고 대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엘리트시고요.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운동생리학 석사를 졸업하셨고, 상명대학교 대학원 운동생리학 박사를 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의대 의학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대가 넘으신 나이에도 학구열을 불태우셔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중이시고, 이제 내년에 졸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재지에서 근무하셨고요. 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셔서 공인회계사로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셔서 신호그룹 초대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전성기 시절 대한민국 재계서열 25위를 기록한 재벌 회장님이시고요.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동탑 산업훈장 수상하셨습니다. 은탑 산업훈장 수상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핀란드 백장미 훈이 1등 공로 훈장 기사장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신데, 거기다가 또 저서로는 나는 이른의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책과 몸짱 할아버지의 청춘 운동법,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인 다시 시작하는 인생 수업,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대단하신데요.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린 시절에 회장님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그 좀 집안 형편은 좀 어떠셨나요? 좀 분위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러시군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 모든 게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형님이 군대에 가서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죠. 그래서 어렵게 돼서 뭐 고학하다시피 이제, 그래서 중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이제 검정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다 학교를 무난하게 졸업하기까지는 됐지만은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강인하게 그리고 더 굳은 의지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성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와 그만큼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그 엘리트신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기까지 그 공부를 좀 잘하신 비결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 예.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아,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공부, 아하,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시죠. 예. 집안이 좀 있고 하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 놀러도 다녀야 되고 이런데, 예, 저는 그렇죠. 오로지 아르바이트하고 공부.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반에서 맨날 1등 하는 거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딴 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예. 정말, 와,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그 목표 의식이 명확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셨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친해놓고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퇴학을 당했단 말이에요. 등록금을 못 주니까. 그렇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예, 제가 다시 쓰는 인생 수업에서 인생은 플랜 B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 말을 잘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학교 안 가면 공부 못 하나? 도서관 가면 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나의 12살, 13살 때. 그래서, 근데 학교 못 갔을 때 꼭 도서관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겠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도서를 갔더니 졸업장 없으면 어떠냐. 검정시험을 치면 되지.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지. 꼭 학교를 안 가도 검정시험을 치면 졸업이 된다. 이런 거를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그렇게 터득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가짐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결론은. 그러시죠. 똑같은 여건에서 내 플랜 B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헤매잖아요. 맞습니다. 네. 참 그 말씀이 저한테도 참 와닿네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1968년에 우리 42년생이신데요. 68년도 한국재지에 입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재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사회 초년기에 좀 직장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하시면서. 직장 생활은 뭐 너무 쉽죠.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불과 3년 만에 과장됐어요. 오, 굉장히 초고속으로 승진하셨네요. 그만큼 공부머리도 출중하셨지만 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 요령이 있으니까. 일의 요령. 이런 요령. 일의 본질을 파악하면 되거든. 일의 본질을 파악해라. 형식에 매이지 말고. 형식에 매이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 회장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지침 같은 말씀이죠. 일의 본질을 파악해라.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면은. 네. 신입사원 들어갔잖아요. 예. 어디 가나 서식이라는 게 있죠. 양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쉽게 말해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그 양식에 매여. 그 양식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식을 다 없애라. 그 일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게 중요하지. 이 양식은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양식을 우리 과에 있는 것부터 양식을 다 버렸어요.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형식에만 너무 치우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을 중시하시는 그런 생활이셨는데 대단한 게 왜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우수한 두뇌라고 그냥 칭찬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게
이 한국재지에서 근무하신 것 말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또 합격하셔서 공인회계사로도 일을 하셨어요. 예. 공인회계사 시험 지금도 어렵지만 그 시험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안 그렇게 어려웠어요. 잘하셨어요? 안 어려웠어요. 그거는 대학교 3학년 때 합격했는데 하다 보니까 따게 된 거예요. 아, 겸손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이 30대 중반에 1977년도에 회장님께서 36살이셨습니다. 36살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난 중소기업이었던 제지업체인 동방펄프를 인수하시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한국제지에서 근무도 하셨고 공인회계사 안정적이잖아요. 회계사, 공인회계사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다 편안하실 수,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인데 와 그래도 경험도 사업 경험은 없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물론이죠. 결단을 그래도 하셨는지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시죠. 회계사 하면서 기업을 많이 컨설팅을 했으니까 아, 그러시죠. 그 기업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죠. 본질을 깨뜨리셨고 또 한국제지에서 네, 또 근무하시면서 제지에 대한 제지업에 그렇지. 대한 이 모든 걸 맞습니다. 습득하시고 예. 업력을 예. 키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 예. 그러면 온양펄프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부도난 중소기업이었던 건데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키셨어요. 적자 회사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네, 일인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건 쉬운 거예요. 어. 왜냐하면 예, 예. 사업의 본질을 알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용. 왜냐하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래처잖아. 그렇죠. 영업을 하는 거래처고 금융이에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생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신뢰가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요 거래선도 왔다 갔다 하고 은행에 금융도 잘 안 되고 공장도 끄끄리고 확신만 심어주면요 원래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다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이에요. 단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못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장님께서 이 온양펄프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1년 만에 적자였던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뇌와 고민을 하셨고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까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다. 그 말은 한국제지에서 근무할 때나 또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실 때나 또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을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했기에 가능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삼성특수제지의 또 전문 경영인으로 또 스카웃 되셨다가 온양펄프 대표가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1982년. 그런데 1982년도에 온양펄프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당시 좀 한번 설명, 힘들었던 순간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그걸 좀 극복을 하셨나요? 그때 화재가 나셔서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온양펄프. 그게 우리 이제 종이 공장에는 원료가 다 총이잖아요. 총이. 예, 제품도 총이고 그게 한 불이 나면 아주 어렵죠. 예. 근데 지금도 뭐 사실 왜 불이 났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은 공장에 불이 나버리면요 우선 공장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맞습니다. 공장을 재건하는데 한 2개월 걸렸어요. 아하. 2개월. 그러면 2개월에서 한 3개월 이렇게 공장에 서면은 우선 거래선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첫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주지를 못하면 딴 데로 거래선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맞죠.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생산해도 고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또
복구하는데 또 자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선 어렵고. 맞습니다. 또 그 기간에 모든 자금은 또 들어가잖아요. 종업원은 있어야 되고, 또 복구해야 되고, 또 은행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돈은 다 나가잖아요. 그게 결국 또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신뢰관계. 예. 예,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 공장 하는 데는 그 설비 업체들이 외상으로 설비해주고, 또 거래선도 또 오히려 성금을 주고 기다리는데, 성금을 주고 우선 복구하는데 나중에 이제 생산해서 주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분명히 내가 다시 복구해서 물건을 줄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있다. 예. 그러시구나. 네. 모든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인생이나 사업이나 모든 남녀 관계나 결국은 신뢰 관계예요. 맞습니다. 네. 신뢰가 중요하죠. 네. 그게 있으면은 다 밀어줘요. 우군이 생겨요. 예. 그래서 뭐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인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인위적인 관리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죠? 그렇죠. 사람 관리가 자연스럽게 돼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관리하겠다 해서 관리하는 게 그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편안한 네.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요. 인간관계를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막 이렇게 하고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저는 지금도 그냥 묵묵히 신뢰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구는 저절로 와요.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회사를 키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호그룹을 만들으셨어요. 그 과정이 참 대단한 게,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뭐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님, 뭐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님, 이런 회장님들처럼 우리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님은 전성기 기준 대한민국 재계서열 25위의 재벌그룹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물려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맨손으로 이렇게 기업을 일구셨다는 것이 대단하신데, 회장님 그럼 지금 온양펄퍼스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중간중간 어떻게 그래도 과정을 좀 하셨습니까? 그게 아까도 내가 이제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금융 신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금융 쪽에는 항상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걸려요. 그죠? 예. 거래하다 보면 어려운 게 되면은 저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직접 경영 참여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특수제지. 그게 어려워져서 제가 인수하게 됐고. 예.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한국관관이라든가 동양철관이라든가 뭐 여러 개 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들이 다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금융기관에서 저하고 협상을 해서 그 인수를 하게 되죠. 요즘 말해서 M&A라고 하는데 인수합병. 뭐 그때는 뭐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을 이용하는데 요즘에는 그걸 뭐 IPO라 그래가지고 기업을 공개하는 건데, 저는 그 상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인수한 회사들이 다 비상장 회사인데 제가 인수해서 전부 상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제 그 신호그룹에서 이제 제가 이제 꿈이 좀 컸다고 봐야 되나? 예. 태국을 갔는데 예. 저는 이제 태국에 신문지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모하게 태국에 신문지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제가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몇천억 들어가는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그 당시 90년대 몇천억, 지금 한 지금은 뭐 상상 못하죠. 큰 돈입니다. 지금은 뭐 몇 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몇 조죠. 뭐. 그때 한 5천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공사, 예. 그 미국에 있는 국제금융공사의 차관을 얻고, 산업은행 가서 또 차관을 얻고, 예. 또 태국의 현지 파트너를 찾아가 거기서 출자도 받고, 예. 또 우리 국내에 이제 벤처 회사들 몇 군데서 또 출자를 받고, 이래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었죠. 그 아. 태국에서 처음으로 신문지 공장을, 그래서 태국이 가장 큰 신문사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완전히 태국이라는 데서 신문지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야. 그걸 현장에서 내가 그 신불이라는 데인데, 그 방콕에서 북쪽으로 가면 아유따야라고 있어요. 아, 예. 아유따야라고 있을 거예요. 지도 보면 바로 나와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 아, 예. 아유따야에 신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2만 평을 샀어요. 아. 딱 2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말뚝 박고 막 담을 치고 해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지. 아. 네. 야, 그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년 걸렸어요. 2년, 예, 2년이 2년 걸리셨구나. 아,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 회장님은 사업에 진심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회장님을 뵈면서 느낀 것은 회장님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업 보국의 신념을 가지고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신 진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후배 기업인들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의 그 처음에 이 신호그룹의 기본 이념이, 기본 핵심 그 개념이 뭐였냐면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 그거를 핵심으로 하셔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기업관이죠, 기업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도대체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사부를 창간하면서 우리는 홍익사회라는 걸,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굳이 내 혼자 사는데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직장 들어가서 월급 잘 받고 살면 되지.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왜 그러냐. 내가 직장을 못 들어갈 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다 치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려고 치면은, 얼마든지 인류 기업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사람이 하나의 꿈,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시작하는 인생 수업의 목적도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 항해를 하자는 뜻으로 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직장 생활이 아니잖냐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 정체성이 뭐냐 하면 홍익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한번 시작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회장님은 홍익 근로복지기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회장님 오너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3분의 1을 직원들에게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너의 지분을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으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게 바로 그 홍익 인간의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관을 가지시고 직원들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정말 이런 점은 대단하시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런 오너가 아니겠느냐. 오너가 자기 지분의 무려 60%를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복지를 위해서 힘쓰셨다는 것,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990년대 우리 회장님께서 만드신 신호그룹은 대한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계서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순위 25위를 기록하는 재벌그룹이 됐고 그 계열사가 35개가 되셨어요. 맞습니다. 전성기 기준. 전성기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온양펄프, 신호재지, 또 동신재지, 온양상호신용금고 맞으시죠? 극동산업, 대화재지, 신강재지, 뭐 경양약품, 뭐 신호코퍼레이션, 신호캐나다 등 3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의 회장님이 되셨다. 참 요즘을 이 시대를 사는 분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계의 신화거든요. 정말 배울 점이 많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려받으신 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가 된다?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일인데 그 꿈을 실현해 내셨다는 것, 실행력이 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후배 기업인들 또 후배 세대 이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조언이랄까요? 좀 해주시고 싶은 뭐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후배 기업인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의 기업은 제가 할 때하고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조언이 어떤 기업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결국 기본적인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을 한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내가 뭐 창업을 하겠다는 기본 철학을 가져야 돼요. 기본 철학이 중요하다. 안 그러고는 결국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IT 산업은 워낙 시장이 넓어요. 우리 때는 시장이라는 게 결국 좀 수출을 하거나 국내였잖아요. 지금은 그냥 앱 하나 깔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을 하잖아요. 예. 이런 데서 기업의 규모가 좀 커지고 안 커지고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그럴 때 엄청난 부가 쌓이잖아요. 예. 내 때보다 오히려 철학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맞습니다.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맞으십니다. 그럴 때 그 영향을 잘못해서 그야말로 그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서 조금 생각을 안 좋게 해버리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오잖아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학을 가져야 되죠.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장님을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회장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눈부시게 세 가지 분야의 성공을 이룬다는 거, 대성공을 이루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한 분야에서도 크게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제 같은 인생을 이렇게 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남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저는 대확행이라 그러는데 데일리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매일매일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행복은 내가 찾아야지. 맞습니다.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